이번 시즌에서 화제가 된 단 하나를 뽑으라면 현대차의 아틀라스.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완전 대박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식을 샀어야 하는데 항상 행동이 느리다. 인공지능과 피지컬 AI의 발전을 보면서 특이점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다. 아니 어떤 이는 벌써 특이점이 왔다고도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 등 여러 공식 석상에서 아주 파격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 요약 1. 2026년 AI가 인간 개인의 지능을 넘는다. 머스크는 AI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한다. 이르면 2026년 안에 AI는 어떤 개별 인간보다도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2030년쯤이면 AI의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보다 로봇이 많은 세상. 머스크가 특히 강조한 것은 로봇의 보급 속도다.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인구보다 많아지고 2040년쯤에는 전 세계의 수십억 대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노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온다. 세돈의 역할이 바뀌는 사회. 로봇이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게 되면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은 극도로 낮아진다. 머스크는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저축의 개념이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상태를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 즉 풍요의 시대로 표현했다. 차 모든 미래의 병목은 전기와 에너지. 머스크는 이 모든 미래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으로 전기를 꼽았다. AI와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전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보다 전력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 해결책은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머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해법으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결합을 강조한다. 미래 경쟁의 핵심은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라는 것이다. 6. 인류의 생존 전략은 안정과 분산. 머스크는 AI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야 인류가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류가 하나의 행성에만 의존하는 문명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화성으로 가는 계획은 인류라는 의식의 촛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만일 로봇이 공장의 노동자를 대체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겠지만 해고된 사람들은 소비여력이 없어서 소비는 줄어들 거고 그럼 생산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정부가 생산을 아예 담당하게 될까? 피지컬 로봇을 이용해서 극대화된 생산력으로 재화를 무상 제공하고 그럼 돈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나? 재화가 넘쳐나면 재화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므로 계속 돈은 가치를 가지는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다시 GPT에게 물었다. 답변은 이렇다. 일생산성은 폭증하는데 소비자는 사라지지 않을까? GPT의 답변. 기존 자본주의의 공식은 사람이 곧 노동자이고 소비자이다. 사람들은 임금을 받아서 소비하고 그것이 다시 기업에 매출이 되어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만일 AI 로봇 대체가 본격화되면 생산력은 거의 무한대가 되지만 소비력은 무너지게 된다. 그 결과 물건을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고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이윤율이 붕괴되고 생산을 줄이거나 도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본주의 규칙으로는 지속 불가능이다. 이 정부가 생산을 담당하게 될까? 이건 공상처럼 들리지만 역사적으로 전혀 낯선 시나리오는 아니다. AI 모델과 로봇, 에너지 인프라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미래에는 핵심 생산 수단인 로봇과 AI, 에너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은 서비스와 취향, 경험의 영역으로 이동하며 정부가 생산과 분배를 관리하는 구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전통적인 사회주의라기보다는 AI 기반 국가자본주의
혹은 기술 공공재 모델에 가깝다. 참 로봇으로 생산해서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사회 가능할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로봇과 자동화 공장, 저비용 에너지, AI 물류가 결합되면 기초 생존재는 거의 무한 생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역할이 바뀐다. 생존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비교 욕구로 이동한다. 희소성은 물질에서 의미와 상징, 시간, 지위로 옮겨간다. 돈은 생존 수단에서 차별화 수단으로 이동한다. 차 제어가 넘치면 결국 더 좋은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미래 사회는 기본 생존재는 무상 또는 준무상으로 제공되고 기본 소득으로 소비 기반을 유지하며 경쟁은 취향과 경험, 창작과 의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혼합형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최상위 가치의 자리에서는 내려온다. 그 자리를 의미와 신뢰, 기여와 서사가 대신한다.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얻지 못하는 사회. 5점.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질까? 대부분의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보다 자유를 정당화할 이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가짜지만 효과적인 답이었다.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니 존재할 자격이 있다. AI가 노동을 제거하면 이 논리는 붕괴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해방이 아니라 공백이 된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복권 당첨자, 조기 은퇴자, 장기 실업자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을 설명할 이야기가 없을 때 정체성은 무너진다. 인간은 행동이 아니라 의미 구조를 필요로 한다. 수행, 수련, 창작, 돌봄, 기록, 질문. 이것들은 돈이 되지 않아도 사람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AI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살아도 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다. 6.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 그럼 인간은 뭘 하게 될까? 이 질문이 사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다. 로봇이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의미를 부여하는 일, 맥락을 해석하는 일, 감정을 공명하는 일, 이야기를 만들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 AI는 정보를 만들 수 있지만 서사는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 예술과 기록, 개인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미래의 인간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는 존재가 된다. GPT의 답을 듣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이 떠올랐다. 유럽의 황금기 귀족들은 재화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가치를 찾았는지? 답은 의외로 명확했다. 그들의 황금기는 순수한 허무주의도 단순한 쾌락주의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AI 시대 이후 인간이 겪게 될 경로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 상위 귀족들은 이미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 집단이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미래의 자동화 사회 인간의 프로토타입이었다. 1단계 쾌락주의 초기 황금기. 처음에는 연애와 사치, 유의에 빠졌다. 이 시기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짜로 이렇게 믿었다. 삶의 목적은 세련된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 하지만 결과는 쾌락의 급속한 인플레이션이었다. 2단계 허무와 냉소 중기 귀족 문화. 이때 등장한 정서가 바로 냉소주의적 허무이다. 모든 게 이미 있다. 새로운 자극이 없다. 죽음도, 신도, 도덕도 가볍게 희화화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문화가 블랙 유머, 아이러니, 과장된 장식 로코코로 삶은 어차피 장난이라는 태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단계에서 멈춘 귀족은 몰락했고 넘어간 귀족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다. 3단계 다른 가치를 찾은 귀족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진다. 유럽 귀족들의 삶은 이 지점에서 갈라졌다. 일부 귀족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 계층인가? 이 질문에서 명예와 미덕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려 했다. 군인 귀족이 등장했고 공적 봉사와 헌신이
귀족의 역할로 자리 잡았다. 이때 귀족의 가치는 얼마나 누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있었다. 쓸모보다 태도가 중요해진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적 활동과 살롱 문화에서 나타난다. 연애 대신 토론이 중심이 되었고 유흥 대신 철학과 문학, 과학이 오갔다. 파리의 살롱에서는 볼테르와 루소, 디드로 같은 사상가들이 시대를 흔들었다. 귀족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상을 후원하고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다. 예술 후원도 중요한 변화였다. 귀족들은 예술가를 먹여 살렸고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미적 기준을 설계했다. 또 일부 귀족들은 자기 수양과 규율을 선택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다. 이렇게 귀족들의 결말은 갈렸다. 쾌락에 머문 귀족은 퇴폐로 몰락했고 허무에 머문 귀족은 고립되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든 귀족들만이 사상과 예술, 과학의 토대를 남겼다. 이 구조는 AI 시대의 인간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처음에는 쾌락이 온다. 곧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엔 허무가 찾아온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미를 다시 설계한 사람들만이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역사는 늘 그랬다. 노동을 잃은 뒤에도 살아남은 집단은 언제나 의미를 다시 만든 사람들이었다. 인공지능과 피지컬 AI의 특이점. 그건 다시 말해 인류 문명의 특이점이다. 그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또다시 느리게 행동했다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GPT에게 물었다. 대답은 AI를 공부하지 말고 AI 위에 내가 설 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전방위적 전략 4가지를 제시해준다. 1. 기술 전략 사용자 운영자로 이동. AI를 도구가 아니라 노동 대체 인프라로 사용하라. 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AI를 활용하라는 말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시대 생존 전략은 취업이 아니라 창업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막연한 AI 강의에 집착하지 말고 모델 이름이나 스펙에 집착하지 마라. 매주 AI로 결과물 1개 이상 생산하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3개월만 지나도 철진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라는 말 같다. 이 경제 전략 올인 대신 자동화된 분산, 기술 자산 AI 관련, 디지털 자산 콘텐츠, IP, 전통 자산 현금 흐름 안정용의 소액 자동 지속 구조로 투자를 하라. 3. 직업 노동 전략. 직업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는다. 미래에 살아남는 역할은 단순 실행자가 아니라 문제 정의자, 맥락 해석자, 사람의 감정이나 서사를 연결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쌓아나가라. 4. 정신 전략. 불안을 연료로 바꾸는 법. 특이점 시대의 불안은 정상 반응이다. 단, 문제는 불안을 소비하느냐 전환하느냐이다. 불안할 때는 정보 탐색보다 작은 출력 하나를 만들어라. 불안은 행동으로만 진정된다. 특이점 시대를 앞두고 나는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